오성과 한음. 백사 이항복보다는 오성과 한음의 오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항복은 한음 이덕형과의 재미있는 일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항복은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팔싹동이로 태어나 어릴 적에는 몸이 약해 부모님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건강하게 되어 동네를 뒤흔드는 장난꾸러기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뛰어난 재치와 바른 성품으로 선조 임금의 신임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어지러운 당파 싸움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다운 정치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63세에 늙은 몸으로 멀리 귀향을 떠나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발자취는 우리 생활을 곧게 일으켜 세워주는 교훈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항복 1556년도에 태어나 1618년도에 생을 마감, 타고난 재치와 바른 성품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으며 임진왜란 때는 뛰어난 외교술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인물. 이항복의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다른 집으로 가지가 뻗어 감이 열렸습니다. 재치를 발휘해서 그 감을 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구의 주먹입니까? 장세야, 장세 어디 있느냐? 항복은 하인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예, 도련님, 쉰내 여기 있습니다. 저 감 몇 개만 골라 따가지고 오너라. 에이, 아직 맛이 떫을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 따오라지 않더냐. 장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냉큼 감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항복의 집 마당에는 무성한 가지에 담장 너머까지 뻗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감나무에는 빨갛게 물이 든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항복은 며칠 전부터 매일 군침을 삼키며 감 따먹을 날을 별러왔었습니다. 장세는 감을 따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복이 불효령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옆집으로 뻗어간 가지의 것이 잘 익지 않았느냐? 그 가지에서 따거라. 아이고 도련님, 그건 안 될 말입니다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냐?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에서 감을 땄다간 소인은 볼기 맞습니다. 항복은 장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볼기를 맞는단 말이냐? 그게 옆집 하인에게. 장세가 우물거리며 대답하자 항복은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집 하인에게 볼기를 맞는단 말이냐? 옆집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은 당시 호조 판서로 있던 권유리 집이었습니다. 권 대감이 항복의 아버지보다 벼슬이 높다 보니 그 위세에 눌려 항복이네 집 하인들까지도 권 대감 댁 하인들에게
꼼짝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 감을 우리가 따겠다는데 왜 그 댁에서 생색을 내느냐? 가지가 그리로 뻗어갔으니 그댁 것이라 우겨대는 겁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항복은 억울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참, 자기네 어른의 관직이 높으면 높았지. 그걸 가지고 감나무까지 제 것인 양 생색을 내다니. 항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권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니 도련님이 어쩐 일이세요? 권대감 댁 하인이 항복을 맞이하였습니다. 대감님을 뵈려고 왔다. 대감님 계시냐? 네, 사랑방에 계십니다요. 항복은 하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장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권대감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복은 잠시 사랑방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방문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힘껏 내뻗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항복의 주먹은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권대감은 놀라 밖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웬 녀석이냐? 저는 이웃집에 이항복이라 하옵니다. 어허, 지체 있는 양반집 도령이 대체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인고? 대감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이옵니다. 지금 방 안으로 들어간 이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항복은 태연하게 팔을 그대로 둔 채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내 주먹이지. 제 주먹이 틀림없지요. 내가 밖에서 팔을 내밀었으니 분명 내 주먹이지. 누구의 주먹이겠느냐? 항복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님, 저 담장 너머로 뻗은 감나무 가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뭐라고? 권 대감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곧 항복이 왜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내밀었는지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왔는데도 분명 너희 집 것이고 말고. 그제야 항복은 팔을 빼며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감나무 가지의 감은 누구의 것이옵니까? 그것도 너희 것이지. 헌데 어찌 대감님 댁 하인들은 저희 집 하인들에게 감을 못 따게 하는 것입니까? 허허, 그런 일이 있었느냐? 대감 댁 하인들인데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 몰랐구나.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손으로 무엇을 잘못하였을 때 그건 손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닐세 하고 말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내 손으로 한 일이면 분명 내가 한 일이지. 그렇다면 대감님 댁 하인들은 대감님을 모시고 있으니 사람으로 친다면 손발 같은 역할인 줄 압니다. 설마 대감님께서는 손발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으시겠죠? 허허허. 권대감은 항복의 조리 있게 따져문 영특함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다스려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항복은 그제야 권대감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날 항복은 이 감나무 사건의 인연으로 권율 장군의 둘째 사이가 되었답니다. 팔싹두
막둥이 1556년 1월 15일 자정 무렵 지금이 서울 필운동 산모퉁이에 자리 잡은 한 양반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정일보다 2달 앞서서였습니다. 형조 판서를 지낸 아버지 이몽량과 어머니 칠씨 사이에서 낳은 제 아들 벌써 사흘째예요. 태어난 것입니다. 한데 젖을 빨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니 어쩌면 좋아요. 달도 다 못 채우고 나와서 그런지 잘 클까 걱정이에요. 아기는 보통 엄마의 뱃속에 생긴 지 10달 만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항복은 8달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자는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먹지도 울지도 않는 아이를 걱정스레 쳐다보던 부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 끝에 점을 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장안에서 유명하다는 박견이란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박견은 두 눈을 감고 조심스레 점괘를 짚어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런 점괘는 처음 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장차 이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점쟁이 말에 부부는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쟁이가 돌아가자마자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터뜨리고 젖을 빨기 시작하였습니다. 항복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부부는 대견스러워하였습니다. 애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다니 모두 하늘이 도운 게 틀림없소. 그런 항복이가 자라며 점차 부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마을 아이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며 패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뭐가 되려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걱정하였습니다. 5살이 되자 항복이는 더 싸움을 자주 하고 동네 개를 때리는 등의 개구쟁이 짓을 하였습니다. 항복은 이 무렵 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신통하게도 쉽게 천자문을 익혔습니다. 한 자를 배우면 10자를 알 정도로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복은 커가면서 인정이 많아 남을 돕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밖으로 놀러 나갔던 항복이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침에 입고 나간 새 옷은 어떻게 하고 누더기를 입고 왔느냐? 어머니는 헌옷을 입고 나타난 항복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되었어요. 항복은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다그쳐 물었지만 항복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매를 들었습니다. 항복은 종아리에 시뻘겋게 피멍이 들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애들과 같이 노는데 가난한 집 아이가 하도 제 옷을 부러워하기에 제 옷을 벗어주었어요. 전 다시 지어 입으면 될 테니까요. 항복의 대답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것이
생각이 깊구나. 어머니는 항상 말썽쟁이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무척 기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참새의 장례식. 항복에게는 한 동네에 살던 한음 이덕형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성 이항복은 한음 이덕형보다 5살 위이지만 같은 서당에서 만나 평생 진실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덕형이 항복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항복은 반가이 덕형을 맞이하였습니다. 둘은 무엇을 하고 놀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짹 하고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음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참새 소리 아냐? 항복과 덕형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처마 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새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복은 벼랑간 큰 소리로 장새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그래, 어서 가서 사다리 좀 가져오너라. 사다리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장새의 물음에 항복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가져오라고만 재촉하였습니다. 참새 새끼를 꺼낼 거라고 말하면 분명 갖다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새가 사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도련님? 여기 처마 밑에 놓거라. 네? 지붕에 올라가시려고요? 안 됩니다. 만약 떨어지기라도 하시면 전 대감마님께 꾸중 듣습니다요.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네 할 일이나 하거라. 장새는 걱정이 되었지만 항복의 고집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복은 기어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처마 끝에 오른 항복은 둥지 속으로 손을 뒤밀었습니다. 참새 새끼 몇 마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항복은 여러 마리 새끼 중 한 마리를 골라 꺼냈습니다. 또 다른 한 손으로 한 마리를 더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기우뚱거려 그만 한 손에 쥔 새끼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항복은 급히 땅으로 내려와 떨어진 참새 새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날개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참새는 바르르 떨더니 갑자기 꼼짝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둥지 속에 가만히 놔두는 건데, 에이, 나 때문에 죽고 말았어. 항복은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항복이 불쑥 덕형에게 물었습니다. 참새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글쎄, 목숨이 있던 것이니까 아마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참새를 장사 지내주자. 항복의 제의에 덕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뭐? 참새를 장사 지내주자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자. 항복은 곧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실과 삼배 조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복과 덕형은 정성스레 장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죽은 참새 새끼는 삼배 조각으로 곱게 싸서 실로 묶은 뒤 널판지에 받쳤습니다. 그러고는 뒷산으로 가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둘은 제대로 장례식 순서를 갖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무덤 앞에 차려놓은 과일도 있어야 하고 축문도 읽어야 해. 덕형과 항복은 의논을 하여 대추와 밤을 얻어와 가지런히 무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은 곡을 시작하였습니다. 곡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제사 때 일정한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때마침 나들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항복의 아버지는 곡소리에 놀라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뜻밖에도 동산에는 항복이와 덕형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웬 종이를 불에 태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의 아버지는 얼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 게냐? 그런데 조금 전에 불에 태우려던 것은 무엇이냐? 축문이옵니다, 아버님. 뭐 축문? 네, 저희들 때문에 죽은 참새가 불쌍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던 중이거든요. 그럼 참새를 위해 축문까지 지었단 말이냐? 어디 한번 읽어보자. 항복은 아버지께 공손히 축문을 드렸습니다. 항복의 아버지는 축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새가 죽었기로 사람이 우는 것은 당치 않으나 내가 우리 때문에 죽었기에 곡을 하노라. 어허,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누가 지었느냐? 항복이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덕형이 지었습니다. 항복과 덕형은 서로 상대방이 지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항복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두 아이에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도 기특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쓴 축문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칭찬을 서로 사양하는 마음이 더욱 아름답구나. 평생토록 변치 말고 친하게 지내거라. 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항복의 아버지는 덧없이 흐뭇하였습니다. 대장간 소동, 항복이네 집에서 서당으로 가는 길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날마다 풀무로 불을 일으켜 새를 달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괭이, 칼 등을 만들었으며 또한 소나 말발굽에 박는 징도 만들었습니다. 대장간에 자주 기웃거리던 항복은 진 위에 앉았다가 슬그머니 한 개를 집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대장장이도 눈치를 챘지만 그저 아이들이 장난이려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항복이 슬쩍 하는 장난이 며칠이 지나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대장간 주인도 슬며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장난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다간 대장간에 징이 하나도 남질 않겠어. 대장간 주인은 투덜거리며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아들인 항복을 함부로 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복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저절로 얼굴이 찌푸러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만이 가슴에 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런데도 항복의 장난은 그칠 기미가 없자 주인은 꾀를 생각해놨습니다.
옳거니 좋은 수가 있다.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낸 대장장이는 항복이가 나타나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만치서 항복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대장장이는 잽싸게 징 한 개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러고는 항복이가 늘 앉던 자리에다 달군 징을 던져 놓았습니다. 주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능청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항복이는 늘 앉던 자리로가 징 위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항복이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뛸 듯이 튕겨 일어났습니다. 달아오른 징 위에 앉았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나 죽네. 항복이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대장장이는 못 본 채 하였지만 곁눈질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킬킬, 이젠 조심해야 할걸. 대장장이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항복은 억지로 태연한 채 하며 어기적 대장간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항복이의 이 같은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신 징 위에 앉기 전에 사뭇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일을 나갔던 하인들이 돌아와 저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며 연신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쯔쯔, 안 됐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인들의 뒤에 있던 항복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도련님, 글쎄 대장장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요. 저런, 그 대장장이가 얼마 전에 남의 빚까지 뒤집어 써서 집도 없이 살지 않았느냐? 네, 그렇잖아도 어려웠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이젠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요. 항복은 대장장이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항복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손뼉을 치며 좋아라 했습니다. 장세야, 내가 갖다 준 징이 얼마나 되더냐? 항아리로 2독입니다. 장세의 대답에 항복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지만 그렇게 많이 모였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잘 되었구나. 그럼 너 당장 대장장이를 불러오너라. 항복은 곧장 하인을 시켜 대장장이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얼마 뒤 대장장이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쩐 일로 부르셨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지? 내가 장난삼아 갖다 모은 징이 2항아리가 되었네. 이걸로 빚을 갚았으면 하는데. 네? 대장장이는 깜짝 놀라며 땅바닥에 엎드려 몇 번씩 절을 해댔습니다. 빚진 것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대장장이는 집을 나서면서도 다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영거푸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로 소문난 이항복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씨와 어른 못지않는 이해심을 지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항복이 나이
8살 때였습니다. 항복은 아버지께 글을 배웠는데 벌써 옛날 중국 사람들의 글씨체를 본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항복에게 이르곤 하였습니다. 놀 때는 신나게 뛰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하느니라. 어느 날 아버지는 망아지처럼 밖에서 뛰놀기만 하는 아들이 한심스러워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요즘 노는 데만 열중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항복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을 피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그래서야 어찌 큰 인물이 되겠느냐? 아버지의 심한 꾸중에 항복은 큰 소리로 열심히 할 것을 그 자리에서 맹세하였습니다. 그 해가 저물어 가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이 제대로 글 공부를 하였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 맹세까지 하였으나 항복은 공부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어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지 오늘은 시험해 보도록 하자. 칼과 검은고란 제목을 줄 테니 글을 지어보아라. 아버지 이몽량은 보통 때는 덧없이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몹시 엄하였습니다. 항복은 주저없이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칼에는 대장부의 마음의 빛이 서려 있고 검은고에는 아름다운 옛소리가 간직되어 있네. 항복의 글을 받아 읽은 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글이 아닌 뛰어난 시인의 글인 듯 싶어 눈을 옆에서 크게 뜨고 지켜보던 어머니도 읽어보기까지 한탄을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 내가 지은 글이냐? 뛰어놀기만 좋아하는 망나니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를 하였구나. 부모의 기대를 따라주어 고맙고 기특하구나. 아니옵니다. 이 정도의 글로 칭찬을 받다니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복은 의젓하게 이같이 대답하며 부모님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8살의 어린아이가 귀신 같은 글재주를 지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항복은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항복의 나이 9살 때였습니다. 집안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몽량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항복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아버님 곁에서 훌쩍이고 계셨습니다. 항복아,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에 항복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 말도 안 됩니다.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신데 좀 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항복이는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항복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복아, 손을 다오. 여기 있어요, 아버님. 항복은 가늘게 떨리는 아버지의 두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항복아, 내 앞날은 내가 잘 알아서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고생이 많았소. 항복이를 잘 부탁하오.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항복의 앞날을 염려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린 항복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아버님, 여보. 마침내 아버지는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장례가 치러지고 아버지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항복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에 힘쓰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과 나라를 위한 큰 인물이 꼭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항복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치 딴 사람처럼 의젓해지고 성실해졌습니다. 그러나 항복은 여전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꾀로 아이들을 이끄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항복의 주위에는 항상 아이들이 들끓었고 그의 집에는 항복이 데려다 돌보는 불쌍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는 항복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다마는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 씨름과 공차기만 잘한다고 해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복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의젓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 항복은 절대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개구쟁이 항복은 의젓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또다시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에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항복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님마저 떠나시다니. 그는 어머니 무덤 옆에 염막을 짓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항복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큰 인물이 못 될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그는 곧 성균관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게을렀음을 뉘우치고 새로운 각오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항복의 실력은 눈에 띄게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때 항복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살이면 결혼하기에 좀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대부분 10서너 살만 되면 장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는데 형수들은 걱정이 되어 항복의 신부감을 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 천하의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항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복의 사람됨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항복의 사람됨을 알아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항복의 이웃에 사는 권철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영의정까지 오른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권철 대감의 아들 권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영리하고 예의가 발라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셔서 어느 댁에서나 탐내는 참한 색식감이었습니다. 권철대감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녀의 신랑감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권철대감 댁에서는 항복의 어릴 적 감나무 사건으로 그에 대해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권철대감은 꼭 항복을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 녀석이라면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녀야지 비록 지금은 망나니 짓을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크게 될 젊은이인걸. 마침내 두 집안의 혼담이 서로 오가고 권철대감이 직접 항복의 집으로 선을 보러 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형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항복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도련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단정하게 새 옷으로 입고 계세요. 하지만 항복은 대서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이 오신다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도련님, 헛배짱 부리지 마시고 대감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오려면 시집올 신부가 와야지 왜 대감이 오신다는 겁니까? 항복은 큰 소리만 쳤습니다. 드디어 권철대감이 중매쟁이 한 명을 내세우고 항복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항복의 형들은 일이 생겨 모두 밖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형수들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린이 계셔야 할 텐데 하는 수 없이 사정을 전해들은 중매장이 할멈이 권대감을 모시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얼른 들어가 보세요. 대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요.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항복은 태연하게 늑장을 부리다 한참 후에야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권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나이가 18이라 했겠다? 그래, 글 공부는 잘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만 남들이 잘못 배운다고 합니다. 항복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어허, 그래서야 쓰나? 부지런히 공부해서 과거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야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놀다가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감 어른께서는 저희 집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항복은 불쑥 엉뚱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야 신랑감 선보러 온 것이 아닌가?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저희 키를 재보셔야 하고 또 몸뚱아리도 튼튼한지 보셔야지요. 항복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저고리를 벗더니 항복은
이번에는 바지까지 벗으러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항복의 짓궂은 행동에 권철대감은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중매쟁이 할멈은 민망스러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어찌 돌아가나 방 안을 엿보고 있던 형수가 기가 막혀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권철대감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대단한 배짱이로구나. 산의 대장부다워 마음에 드는군. 권철대감은 항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권대감이 집으로 돌아와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식구들은 한바탕 떠나갈 듯 웃어댔습니다. 권율도 또한 흡족해하며 아버님, 항복은 분명 크게 될 인물인 듯 싶습니다. 사이로 소들로 맞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복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혼사가 뒤틀어졌다고 여긴 식구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권대감께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으니 당연히 깨진 혼사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을 제대로 보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형수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도 항복은 오히려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기쁜 소식이 권대감 댁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항복의 형수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항복은 슬그머니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혼할 신랑 신부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신랑 신부가 미리 만나본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항복은 좋은 꾀가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군. 항복은 즉시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은 항복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권대감 댁 뜰 안으로 몰려들어가 술래잡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권대감 댁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때마침 어른들이 집을 비운 뒤였습니다. 웬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느냐? 참다 못해 권 교수가 마당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권 교수 둘레를 빙 에워싸더니 한 아이가 권 교수의 신발 한 짝을 벗겨 대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깜짝 놀란 권 교수는 허둥지둥 그 아이 뒤를 쫓아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항복이 그 신을 빼앗아 들고 교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고얀 녀석들, 웬 장난이 그리도 심하느냐? 항복은 점잖게 아이들을 끄집고는 권 교수에게 신을 건네주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이 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신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복은 권 교수의 얼굴을 살짝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항복은 19살에 마침내 권율의 외동딸과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항복도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듬해 항복은 초시에 당당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초시란 관리가 되기 위해 맨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항복의 합격에 놀러와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웬일이야, 그 말썽꾸러기가 초시에 합격하다니. 그 다음 해 이항복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보는 시험인 회시에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항복은 좀 더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 친구 이덕형과 함께 산속의 절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덕형도 장가를 들어 이미 가정을 꾸민 후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화장사라는 절로 들어가 주지스님의 보살핌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몹시 세차게 쏟아지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항복은 책을 읽다 말고 벌렁 들어놓았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밤인걸?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던 이덕형은 이항복의 말에 그를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항복의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항복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나 보군. 이덕형은 짐짓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어이구 무서워. 이항복은 덕형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일부러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헤, 그까짓 몽당 귀신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이항복의 말에 이덕형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마디 했습니다. 이때 항복의 머릿속에 좋은 장난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명부전, 대웅전 뒤쪽에는 명부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염라대왕 등 저승의 10대 왕상이 있어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우르르 쾅쾅. 이항복은 천둥 소리에 호들갑스럽게 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항복의 엄살에 이덕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귀신이 무섭지 않다고? 그래도 귀신이 나타나면 놀라 기절할 거면서. 내가 아니라 귀신이 기절할걸? 괜히 큰 소리 치긴. 아니 날 못 믿겠어? 그럼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 좋아. 명부전에 다녀오는 게 어때? 이항복의 말에 이덕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대답하였습니다. 그거 좋지. 그럼 갔다 왔다는 표시로 10대 왕상 손위에 대추 하나씩 올려놓고 오기로 할까? 좋아. 먼저 이항복이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이항복은 주머니에 10개의 대추를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한 채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니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항복은 더듬더듬 명부전까지 찾아갔다가 한참 후 돌아왔습니다. 어휴 무서워. 이항복은 몸소리를 치며 이덕형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봐, 자네는 안 가는 게 좋겠어. 글쎄 10대 왕손 위에 대추를 올려놓고 막 나오려는데 10대 왕이 네 이놈 하고 소리치며 옷깃을 잡아당기지 않겠어? 아유,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니까. 자네는 가지 말게. 만일 기절이라도 하면 의연도 없는 이 산골에서 어떻게 하나. 항복의 말에 이덕형은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간 겁쟁이로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게 뻔했습니다. 자네도 갔다 온 곳을 나라고 못 갔다 올 이유가 있겠나? 이덕형은 단단히 마음먹고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닌 게 아니라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덕형은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윽고 명부전에 다다랐습니다. 낮에도 으스스한 곳을 밤에 오니 가슴이 떨리고 머리끝이 쭈뼛했습니다. 이덕형은 입을 다물고 10대 왕상 손에 대추를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이덕형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10대 왕상 손위에 대추를 올려놓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휴, 이제 마지막이군. 그때였습니다. 이놈 하나만 더 놓고 가거라. 이덕형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덕형은 침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못 간다. 라는 말과 함께 누군가가 이덕형의 상투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머리털이 쭈뼛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덕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노시오, 어찌 사람의 손에 손을 댄단 말이오. 그러고는 상투를 잡고 있는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아이쿠 손이야. 아니 이제 보니 자넨 항복. 이덕형은 그제야 이항복의 장난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항복이 몰래 덕형의 뒤를 밟아 그의 담력을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어휴, 손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네. 그러길래 누가 장난을 치라던. 하하하. 항복과 덕형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1580년 봄, 이항복은 25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에는 임금 앞에서 보는 알성시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항복은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첫 벼슬로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덕형 또한 같은 해에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덕형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대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항복과 이덕형을 항상 곁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학문이 기품을 인정하고 그들의 재치와 슬기를 무척 아껴주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선조 임금은 이항복과 이덕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덕형은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항복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이덕형의 재치를 시험해볼 좋은 방법이 없겠소? 이항복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곧 선조 임금께 살짝 전하였습니다. 선조 임금은 몹시 흡족해하며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들은 내일 조회 때 달걀 3개씩 가지고 오시오. 이튿날 경복궁 근정전에는 아침 조회를 시작하려고 여러 신하들이 엄숙히 서 있었습니다. 과인이 말한 것을 모두 앞으로 내놓으시오. 선조 임금이 이렇게 말하자 신하들은 모두 도포자락 속에서 달걀 3개씩을 꺼내어 임금께 올렸습니다. 순간 이덕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퇴궐한 뒤에 어명이 있었나?
이덕형은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덕형이 왜 저리 표정이 밝아진 걸까? 지켜보던 이항복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꼬꼬댁 꼬꼬댁. 이덕형은 갑자기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임금은 물론 곁에 있던 신하들도 눈이 희둥그레져서 모두들 이덕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오. 어서 가져온 달걀이나 내놓으시오. 신은 달걀보다는 달걀 어미가 더 좋을 듯 싶어서 암탉을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가져온 암탉이 어디 있소? 조금 전 암탉이 우는 소리를 들으신 줄 아옵니다. 허허, 그럴듯하구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소. 경이 암탉이 되었으니 어찌 암탉을 신하로 두겠소. 선조 임금은 좀 더 이덕형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덕형은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감마마 10년 마옵소서. 다른 대신들은 달걀을 바쳐 상감마마의 수라상에 올리도록 하였지 않사옵니까? 그렇소. 그 좋은 생각을 경과 제일 친한 이공이 내었소만. 이덕형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선조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달걀 3개로 상감마마를 받들 생각을 하였으니 이공의 지혜가 으뜸이라 생각하옵니다. 하오나 신은 암탉이 되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 상감마마께 몸째로 바치고 싶사옵니다. 선조 임금은 이덕형의 말에 감탄하였습니다. 이에 뒤줄세라 이항복도 아뢰었습니다. 상감마마, 지금 가마솥태물을 팔팔 끓여 놓았으니 어서 저 암탉을 잡아 넣어야겠사옵니다. 아니 그대는 어찌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가? 그러자 이항복은 이덕형을 힐끗 바라보고는 다시 아뢰었습니다. 상감마마, 신하가 목숨을 바쳐 충신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 크나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덕형이 충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되옵니다. 이항복의 말을 듣고 선조 임금은 만족스러워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회가 끝나자마자 이항복은 이덕형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제 이덕형이 왜 말없이 바쁘게 퇴골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왜 그리 일찍 퇴골했나? 집에다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모양이지? 그럴 사정이 있었다네. 이덕형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부인이 심하게 앓고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글쎄 볼골이라네. 약은 쓰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네. 볼이 퉁퉁 부어오르기까지 했어. 걱정이 많겠구만. 볼거리는 지금 같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다른 신하들이 퇴골한 후에도 한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찍 퇴골한 것이 임금님께 죄송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찍 퇴골한 이항복은 그 길로 곧장 이덕형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배어나왔습니다. 아씨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내 그 특효약을 알고 있으니 진이 직접 뱉자고 아뢰어라. 잠시 후 이항복과 이덕형의 부인은 사랑방에서 병풍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 이외에 남자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양반집 아녀자가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공에게 부인이 볼거리를 앓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특효약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병풍 건너에 있던 이씨 부인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특효약이란 바로 이공이 신던 미투리 한 짝을 푹 삶아 아픈 부위를 그 물로 씻어낸 뒤 삶은 미투리를 건져 내 볼에 싸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부은 것도 말끔히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 항복은 이렇게 엉터리 비법을 알려준 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이씨 부인은 이 항복이 돌아간 뒤 일러준 비법을 놓고 혼자 어찌할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특효약이 그리도 망측하담. 하지만 다시 보리 욱신욱신 쑤셔오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낫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고약한 것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곧장 남편의 미투리를 찾아 삶기 시작하였습니다. 어휴 냄새야. 미투리를 삶은 냄새는 정말 고약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퉁퉁 부어오른 뺨에 눈을 감고 미투리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이덕형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덕형은 볼거리로 고생하는 부인이 몹시 걱정되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미투리를 싸매고 있는 부인을 보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그 미투리는 왜 싸매고 있어? 혹 실성이라도 했소? 부인은 이 항복이 직접 찾아와 가르쳐준 특효약을 이덕형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덕형은 금세 이 항복이 장난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 미투리를 싸매고 있으니 좀 난 것 같소? 글쎄 아직은.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난데없이 남편의 웃음소리에 어리둥절하던 이씨 부인은 그제야 이 항복이 장난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튿날 항복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이덕형에게 부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병이 씻은 듯 나았지 뭔가. 이덕형은 이 항복의 손까지 덥석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복은 이덕형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걸 시각이 되자 이덕형이 부랴부랴 대궐을 나서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하하, 낫긴 뭐가 나아. 미투리 싸만 게 창피해서 거짓말을 했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 부인은 곪은 것이 터져 곧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이 항복의 부인 권씨의 코는 겨울만 되면 항상 동상에 걸려 딸기코가 되었습니다. 이 항복은 부인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항복이 뭔가를 숨기고 동동대는 모습을 보며 이덕형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쭈물할 뿐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에 자네 오늘 왜 자꾸 날 피하나? 내가 싫어졌다면 오늘부터 절교하세. 우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이덕형은
일부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항복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의 코가 겨울만 되면 탈이라네. 동상에 걸렸나 봐. 그래? 이항복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덕형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옳거니 좋은 기회가 왔군.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날 저녁 이항복은 갑작스레 일이 생겨 퇴골이 늦었습니다. 이덕형은 퇴골하자마자 곧장 이항복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덕형은 이항복이 했던 것처럼 하인을 시켜 병풍을 치게 하고 아씨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직접 코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처녀 때 코에 동상이 걸려 해마다 고생을 했답니다. 용하다는 의원마다 다 다녀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길래 그렇게 했더니 정말 씻은 듯이 나았대요. 이 말에 건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동상만 나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인행치행 방법입니다. 동상에 걸린 부분을 다시 얼려 치료하는 것입니다. 즉 동상에 얼린 코를 꽁꽁 얼리면 씻은 듯 나을 겁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가 좋습니다. 방 안에 앉아 방문 창호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코만 내미십시오. 그래도 얼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내민 코 부분에 가끔씩 찬물을 뿌리세요. 그러면 쉽게 얼어붙을 것입니다. 코를 얼린 후 한잠 푹 자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깨끗이 나을 겁니다. 이덕형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엉터리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쫓기듯 이항복의 집을 나섰습니다. 건부인은 이덕형이 돌아가자마자 창호지를 뚫고 그 구멍으로 코를 내밀었습니다. 쌩쌩 부는 찬바람에 코끝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권 부인은 빨리 나을 욕심에 몸종을 시켜 코끝에 물을 뿌리게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끝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권 부인은 코를 방 안으로 빼냈습니다. 얼어붙은 코가 뜨거운 방에서 녹자 코를 베어내는 듯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코야. 권 부인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도록 아프면서도 나으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이항복은 부인의 코를 보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부인의 코가 아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인, 대체 이게 웬일이오? 권씨 부인은 이덕형이 다녀간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톡톡히 당했구려. 이항복은 아내의 코를 바라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항복과 이덕형의 장난은 비긴 셈이었죠. 1581년 이항복은 26세의 나이로 어명을 기록하는 예문관의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나라의 문서를 맡아 임금께 아래는 홍문관의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항복은 이율곡의 추천을 받아 좋은 책을 읽게 되어 학문이 깊이 있게 되었다 합니다. 이 무렵 나라의 사정은 몹시 복잡하였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기 바빠 나라 일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항복은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바르게 맡은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편 율곡으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옳은 일만 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도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항복이 홍문관 저작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벼슬의 대사관 이발의 잘못을 밝혀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윗사람을 내쫓으려 함부로 덤빈다고 욕을 하였습니다. 건방진 것, 쟤까짓게 뭘 한다고 나서는 거야. 그러나 이항복은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벼슬의 높고 낮음을 생각지 않고 가감히 들고 일어서는 곧은 성품을 지녀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1589년 34세가 되던 해 이항복은 예조 정량이 되었습니다. 이해 10월 전라도에서 정열입이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항복은 정열입의 난을 잘 처리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1591년 이항복은 36세의 나이로 호조 판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당파 싸움에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서인의 우두머리인 정철이 반대파 동인의 공격을 받아 조정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나 제자 할 것 없이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항복은 오히려 그를 찾아가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사만큼 도량이 넓은 사람은 아마 없을게요. 이항복의 호를 말합니다. 정철은 고마워 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동인들이 들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항복은 귀양 보내야 한다는 등의 상소문이 임금께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선조 임금은 백사에 쟤는 문제가 될 게 없소 하며 그를 두둔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파 싸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로 인해 힘없고 죄 없는 백성들만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으며 세상은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왜군 15만 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라 임진왜란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한 일이라 우리나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서울도 곧 위태롭게 되어 왜군에게 짓밟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당파 싸움은 끝이 날 줄 몰랐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주장과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이항복은 힘을 모아 싸워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라 사정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항복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임금께 평안도로 피난 갈 것을 아뢰었습니다.
선조 임금도 곧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조 25년 4월 금음날 밤 선조 임금이 피난길에 오르던 날 하늘도 아는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릴 듯 하였습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이항복, 유성룡 등의 몇몇 대신들이 북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이항복은 분노하고 또 원통하여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당파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어둠 속에서 피난길의 행진이 기석되었습니다. 얼마 못 갔을 때 선조 임금이 이항복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오? 이항복은 대답하기가 민망하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우선 의지로 가시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항복은 선조 임금을 의지로 모셔야 마음이 조금 놓일 듯 싶었습니다. 의지로 가야 가까운 명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나라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 쳐올라오는 왜군의 기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왜군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로 생각했던 임진각 수비벽도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10월 10일경 왜군은 평양을 빼앗을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지키던 방위선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또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부재학 신충겸은 평안도로 피난 갈 것을 주장한 이항복, 유성룡 등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평안도 주민들은 아우성을 쳐댔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너희들만 살겠다는 거냐? 유성룡 등은 평양에 당분간 머무르며 민심을 6월 11일 밤 병접한서 이항복은 대사하원 이덕형과 함께 선조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군사력만으로는 왜적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들이 명나라로가 구원병을 청해 올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들의 의견대로 짐은 따르겠다. 하지만 병접한서는 군사를 지휘해야 하니 이 대사헌만 명나라를 다녀오도록 하오. 이항복은 좀 더 안전한 의지로 선조 임금을 피난시켰습니다. 피난처를 결정하는데 많은 대신들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나라로 떠난 이덕형은 마침내 구원병을 청해 올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명나라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여송은 자신을 맞으러 압록강으로 나온 이항복에게 만나자마자 무엇을 달라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왜 손을 내미는지 몰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항복은 이여송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소매자락 안에서 두루마리 한 개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 지도였습니다. 진을 칠 수 있는 자리까지 상세히 그려진 작전 지도였습니다. 이 나라에도
큰 인물이 있구려. 이 여성은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이 무렵 바다 위에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선을 물리치고 활약을 하였으며 횡주산성에서는 이항복의 장인인 권율 장군이 대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593년 10월 1일 마침내 한양을 되찾아 선조 임금은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곧 물러갔지만 7년 동안의 전란으로 우리나라는 크나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항복을 임진왜란을 막은 1등 공신으로 정해 그에게 많은 논밭을 내렸습니다. 경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더 커졌을 것이요. 경이 도움이 무척 컸소. 선조 임금은 그의 공을 치하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금씩 나라의 기틀이 잡혀갈 때였습니다. 또다시 조정에서 당파 싸움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1602년 선조 35년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평생을 바친 이항복에게 화가 미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농 패거리가 모략을 끄며 성은을 처벌하려 들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모략하려 들다니 이항복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은을 감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불똥은 이 항복에게로 번져 거센 당파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항복은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 말려 영의정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항복은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멀리한 채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책과 자연을 보쌈아 하루하루 마음 편히 보냈습니다. 모처럼 큰아들 성남과 작은아들 정남을 데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1608년 2월 초하루 갑작스레 선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광해군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항복의 나이 53세였습니다. 광해군은 곧 그를 불러 도제찰사에서 다시 자의정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무서운 파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의 신임을 얻은 북인들이 반대파를 쫓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이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14살의 어린 영창대군도 죽임을 당하였으며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서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항복은 목숨을 걸고 이를 말리는 글을 광해군에게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북인들의 힘에 눌려 제 뜻대로 뜻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항복은 63세의 나이로 추운 한경도 북청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항복은 귀향길에 오르며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항복은 귀향지에서 5달도 채 못된 그해 5월 63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어지럽고 힘겨운 이 나라의 한 시절을 보낸 충신 이항복, 그가 이 땅을 떠난 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를 그리는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